할머니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건가요? 그날 밤 10시였습니다. 손녀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20살 대학생 손녀가 며느리에게 묻는 말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곧 해결될 거야. 다음 달에 병원 진료받고 나면 바로 처리하자. 며느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럼 내가 말한 차 사주는 거지?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당연하지. 25억짜리 집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데 차 한 대쯤이야.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 떨렸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2가 되었어요. 서울 서초구에서 35년째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8년 전에 뇌졸중으로 먼저 떠났어요. 저는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 밤 10시까지 일했죠. 덕분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합쳐서 월 28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 모은 예금이 2억 8천만 원 있고요. 아들 민수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합니다. 며느리 혜진이는 원래 은행원이었는데 지금은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요. 결혼한 지 22년 됐고 딸 하나 있어요. 제 손녀 수빈이가 올해 대학교 2학년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4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계속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저희와 함께 사세요. 처음엔 정말 효자인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도 상냥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모실게요. 외로우실 텐데 같이 사시죠. 그래서 4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습니다. 우리 집은 서초구 25평 아파트예요. 2001년에 남편과 제가 열심히 모아서 샀는데 그때 8천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25억까지 올랐어요. 처음에 달콤함.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아들 민수가 용돈도 챙겨주고 며느리 혜진이도 같이 밥 해먹고 그랬거든요. 역시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손녀 수빈이도 할머니가 계시니까 좋아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제가 만든 미역국을 맛있게 먹는 가족들을 보면서 역시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며느리도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하고 아들도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살아요 라고 했거든요. 특히 손녀가 대학 입학할 때는 정말 기뻤어요. 축하금으로 500만 원도 주고 노트북도 사줬어요. 수빈이가 할머니 덕분에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라고 고마워할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뿌듯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손녀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어요. 수빈이가 할머니, 이것도 사주세요. 저것도 사주세요 하며
제 팔에 매달릴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명절 때는 더욱 좋았어요. 온 가족이 모였어. 차례를 지내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때면 남편이 살아 계실 때가 떠올랐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이,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어서 정말 좋네요 라고 할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 앞에서는 웃으면서도 뒤에서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첫 번째 의심 더 이상한 건 며느리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였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 있으려고 했는데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혜진아, 진짜 부러워. 서초구에 이런 집에서 살다니. 우리는 언제 이런 데서 살아보나. 요즘 서초구 집값이 얼마인데 25억? 정말 대박이네. 시어머니가 물려주시기로 했어. 그때 며느리가 한 대답이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쳐요. 아직은 어머님 명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거지.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마치 제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친구가 또 물었어요. 그런데 언제쯤? 시어머니가 건강하시잖아. 아직은 모르겠지만 뭐 자연스럽게 될 거야. 그분들 연세가 연세니까. 그 자연스럽게라는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럼 너희는 완전 대박이네. 서초구 25억짜리 집이면 맞아. 그러면 애도 유학 보내고 우리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그 대화를 들은 후부터 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분위기의 변화. 그 일 이후로 가족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어.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어. 밥상을 차리면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듣기에는 좋은 말 같지만 뭔가 저를 무능력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많이 쉬세요. 제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멀쩡한데도 계속 그런 말을 했어요. 손녀 수빈이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할머니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인사만 대충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수빈아, 할머니랑 같이 TV라도 볼까? 아, 할머니 미안해요. 과제가 있어서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만 댔어요. 예전에는 제가 용돈을 주면 고마워요. 할머니라고 했는데 이제는 당연하다는 뜻이 받기만 했어요. 그리고 요구하는 금액도 점점 커졌어요. 할머니,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데 돈 좀 주세요. 얼마나 필요해? 50만 원만요. 대학생이 여행 가는데 50만 원이나 필요하다니 의아했지만 손녀가 즐거워할
생각에 그냥 줬어요. 더욱 노골적인 변화. 2년째 되던 해 가을. 상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해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셔.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저는 또렷또렷하게 말하고 기억력도 좋았거든요. 그래. 혹시 치매는 아니야?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겠어. 제가 멀쩡한데도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오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오늘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 정말. 어떤 질문? 점심 뭐 먹었냐고. 분명히 대답해 드렸는데 또 물어보시더라고.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겠네. 아들도 며느리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맞아. 치매는 빨리 발견해야 한다잖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 싶어서요. 다음 날부터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박 여사를 만났을 때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요즘 어머님이 자꾸 깜빡하셔서 걱정이에요. 어제도 가스 끄는 걸 깜빡하셨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가스를 깜빡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제일 조심하는 부분이었어요. 박 여사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어머, 그럼 위험하잖아요. 가스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치매는 빨리 발견해야 한다던데요. 이런 식으로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병원에 가면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게 미리 포석을 깔아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 방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어요. 며느리가 샤워하는 동안 화장실에 가려다가 방문이 열려 있는 걸 봤거든요. 침대 위에 여러 종이들이 펼쳐져 있었는데 호기심에 들여다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어머님 치매 증상 관찰 일지라고 제목이 적힌 노트였는데 날짜별로 거짓 증상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8월 5일 같은 질문 4번 반복함. 아들이 목격 8월 6일 이웃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어본 8월 7일 오늘이 며칠인지 모른다고 함. 8월 8일 가스 끄는 것을 깜빡함. 8월 9일 화장실 찾지 못해 헤맴. 8월 10일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 5번 반복. 모든 게 완전한 거짓말인데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세히 적어놨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있던
다른 서류들이었어요. 요양원 안내 책자가 여러 개 있었고 그 위에 빨간 펜으로 이런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행복요양원 월 180만 원. 거리 가까움 사랑요양원 월 200만 원. 시설. 보통 희망요양원 월 220만 원. 시설 좋음 평안요양원 월 190만 원. 평판 좋음 마지막에 다른 글씨로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제일 싼 곳으로 하자. 어차피 오래 계실 분도 아니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뒤져보니 후견인 신청서까지 미리 작성해 놨더라고요. 아들 명의로 작성된 후견인 신청서에는 제 재산 현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피후견인 김순자의 재산 현황, 부동산 서초구 아파트, 시가 25억 원 예금, 약 2억 8천만 원 기타,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월 280만 원, 제 모든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단계별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1단계 치매, 진단받기 완료 목표. 2번 달 2단계, 후견인 신청 완료 목표. 다음 달 3단계, 요양원 입소 완료. 목표 2개월 후. 4단계 부동산 명예, 변경 완료 목표. 3개월 후 정말 치밀하게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때 샤워실에서 물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곧 나올 것 같았어.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대로 놓고 제 방으로 뛰어갔어요. 며칠 후 밤에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며느리와 손녀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대화가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충격적인 대화였어요. 수빈아, 할머니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건가요? 엄마 왜? 불편해. 아니야. 그런데 너도 알잖아. 친구들은 다들 해외여행도 가고 명품도 사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맞아요. 저도 친구들이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부러워 죽겠어요. 은지는 BMW 타고 다니고 민정이는 벤츠 타더라고요. 그때부터 더 충격적인 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번에 해결하려고 해. 할머니 치매 검사받게 했어. 요양원에 모시고 정말요? 그럼 집이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25억짜리 집인데. 그럼 너 차도 사주고 유학도 보내줄 수 있어. 목이 막혔어요. 손녀까지 이런 얘기를 하다니요, 엄마. 그런데 할머니가 거부하면 어떡해? 손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거부할 권리가 없어. 치매 진단받으면 가족이 결정하는 거야.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다니까. 며느리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게 차가웠어요. 와. 그럼 정말 할머니 없이 우리끼리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럼 그동안 얼마나 눈치 봤는데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엄마. 그럼 제가 말한 BMW
정말 사주는 거죠. 새 시리즈로요. 당연하지. 25억이면 차 몇 대는 껌이야. 그리고 너 유학도 보내줄 수 있어 와. 정말요? 그럼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지 할머니. 연금으로 요양원비 내고 나머지 돈으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와 상의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며느리가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거든요. 엄마, 정말 괜찮을까? 어머님이 멀쩡해 보이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70이면 치매 있어도 이상하지 않아. 자식이 부모 치매 같다고 하면 의사들도 그런 줄 안다니까. 그래도 멀쩡한 분을 요양원에 보내는 건 멀쩡하다고? 그리고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100살까지도 살아. 그럼 너 그때까지 모시고 살 거야? 너희 인생은 언제 살 건데? 친정어머니까지 가세했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요. 근데 엄마, 만약 들키면 어떡해? 무슨 소리야? 너희가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 건강 걱정해서 하는 거잖아. 치매는 전문 기관에서 돌봐야 한다고 하면 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 아, 이제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하라는 거니까 말은 제대로 해야지. 내가 언제 시켰니? 내가 먼저 하소연했잖아.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친정어머니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요양원비는 얼마나 들어? 내가 알아봤는데 월 180만 원 했어. 220만 원 정도야. 시어머니 연금으로 충분하지. 연금이 280만 원 나와. 그럼 거의 다 나가네. 그게 좋은 거야. 너희가 부담할 건 없으니까. 그리고 남은 돈으로 용돈도 쓸 수 있고. 정말 치밀하게 계산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정말 괜찮을까? 어머님이 나중에 아시면 뭘 알아? 치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리고 요양원 가시면 우리랑 연락할 일도 별로 없을 거야. 맞아. 그럼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네. 그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 며칠 후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상의하는 것도 들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보,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전문 시설에서 돌봄 받으시는 게 좋잖아.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가 거부하시면 거부할 권리가 없어. 치매 환자는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보거든. 그래서 가족이 대신 결정하는 거야. 며느리가 법적인 부분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 정말 요양원에 모시고 가는 거네. 응. 그리고 이 집도 우리 명의로 바꿔야 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어머니 예금은 어떻게 해? 그것도 우리가 관리해야지. 치매 환자가 도움 관리할 수 있겠어? 후견인 신청하면 다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제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보, 다른 형제는 없지. 어머니 재산 상속받을 사람? 없어. 둘째 누나는 부산에 살고 있고 평소에 연락도 별로 안 하니까 상관없어. 그럼 다행이네. 맞아.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거야. 며칠 후에는 손녀 수빈이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요. 응. 우리 할머니가 곧 요양원 가실 것 같아. 정말? 그럼 너희 집 되는 거야? 응. 서초구에 25억짜리 집이야. 와, 대박. 그럼 너 완전 부자네. 맞아. 그럼 나도 외제차 타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어. 부럽다. 우리 할머니는 언제 돌아가실까? 우리 엄마가 똑똑해서 다 알아서 해.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했거든. 와. 너희 엄마 진짜 대단하다. 맞아. 그래서 나는 미국 유학도 갈 수 있을 거야.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손녀가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어요. 엄마, 할머니 요양원 가시면 할머니 방은 제가 써도 되죠? 당연하지. 그럼 너 방도 넓어지고 좋잖아. 좋아요. 그럼 친구들 불러서 파티도 할 수 있겠네요. 응, 이제 눈치 볼 필요 없으니까. 엄마,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 제 방까지 차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와 함께 요양원 답사를 다녀왔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저녁에 돌아왔어. 아들에게 보고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보, 오늘 요양원 3곳 다녀왔어. 어때? 괜찮던가? 응, 그런데 가격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 제일 싼 데가 월 180만 원이고 제일 비싼 데가 220만 원이야. 그럼 어디로 할까? 엄마가 제일 싼 곳으로 하자고 하더라고. 어차피 오래 계실 분도 아니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시설은 어때? 나쁘지 않아. 어머님 같은 분들이 많더라고. 치매 환자들 전문으로 돌보는 곳이야. 그럼 거기로 결정하자. 응, 병원에서 진단서 나오는 대로 바로 입소시킬 수 있대. 정말 모든 걸 다 준비해놨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아들이 후견인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어요. 변호사인 동료에게 문의하는 전화를 들었거든요. 응. 치매 진단받으면 후견인 신청할 수 있지? 어떤 절차야?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 거야? 복잡하지 않아? 그럼 재산 관리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네. 알겠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여보, 후견인 신청 절차 알아봤어.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 정말? 그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거야?
응,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돼. 그럼 어머니 재산을 내가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와. 그럼 완벽하네 합법적으로 제 재산을 빼앗아 가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며느리가 병원 예약을 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가시기로 했어요. 왜? 난 아픈데 없는데 그냥 건강검진 받으시라고요.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잖아요. 무슨 검진? 뇌 건강검진이요. 요즘 치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로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어요. 나는 멀쩡한데 굳이? 어머님, 예방이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요. 내가 언제 깜빡했어? 어제도 같은 말씀 3번 하셨잖아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딸마저 속아 넘어가다. 그 즈음 둘째 딸,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희는 부산에서 남편과 아이들과 살고 있어요. 엄마. 오빠가 연락했는데 엄마 상태가 안 좋다던데요. 무슨 소리야? 나는 멀쩡해 오빠가 그러는데 요즘 깜빡깜빡 하시고 같은 말 반복하신다고. 정말 괜찮으세요? 딸까지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였어요. 영희야. 나는 정말 괜찮다. 오빠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 엄마. 그래도 한번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세요. 치매는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던데요. 무슨 치매야? 내가 치매에 걸렸니? 아니에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요. 요즘 건강검진 많이들 받잖아요. 딸도 아들의 말을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가족 중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아들의 거짓말을 믿고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병원 가기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이들이 저를 속이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밤늦게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거실 쪽으로 갔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병원 가면 정말 치매 진단 나올까?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관찰 일지, 이웃 증언, 다 완벽해. 어머니가 정상이라고 하시면 의사들은 가족 말을 더 믿어. 우리가 일관성 있게 말하면 돼. 정말 괜찮을까? 걱정 마, 내일이면 모든 게 해결돼. 더 이상 의심에 여지가 없었어요. 이들이 정말 저를 속였어.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과 평생 모아온 집과 재산을 이런 식으로 빼앗길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멀쩡한데 치매 환자로 만들어졌어서 요양원에 갇힐 수는 없었어요. 저도 72년을 살아온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한편이 되었어. 저를 속이고 있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그때 문득 남편이 살아 계실 때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순자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나? 가족의 배신이야 하지만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더 똑똑하게 대처해야 해.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더 똑똑하게 대처해야 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가 정말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거짓말을 폭로할 증거도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오늘 병원 가실 준비 하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말했어요. 알겠어. 그런데 혜진아,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없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요즘 이상하게 나를 대하는 것 같았어. 어머님,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어떻게 대한다고요?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한 모양이지.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이들이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병원에 가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병원에서는 최대한 정상임을 보여주고 의사에게 제 상황을 알리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접수처에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희 어머님 치매 검사 받으러 왔어요.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몇 살이세요? 72살입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몇인지 아세요? 2023년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인지 능력이 정상으로 보인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집에서는 정말 심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깜빡깜빡 하세요. 간호사가 이해하며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의사는 50대 중반의 친절해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어르신,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나요? 의사가 저에게 직접 물었어요. 저는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 왔습니다. 그렇군요. 가족분들은 어떤 증상을 보셨나요? 의사가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며느리가 미리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이 요즘 깜빡깜빡 하세요. 같은 말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시고 날짜 개념도 없으시고 성격도 예전에 비해 예민해지셨어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선생님 어제도 같은 질문을 5번 하셨어요. 그리고 가스 끄는 것도 자주 깜빡하세요. 의사가 저에게 간단한 질문들을 했어요. 어르신, 오늘이 몇 년, 몇 월 몇인지 아세요? 2023년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서울입니다.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193, 86, 79, 72, 65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르신 인지 능력은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오히려 또래보다 우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여기서는 괜찮아 보이셔도 집에서는 정말 심해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여기 관찰 일지도 가져왔어요. 며느리가 작성한 거짓 관찰 일지를 의사에게 건넸어요. 의사가 일지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요. 가족분들이 말씀하시는 증상과 환자분 상태가 전혀 다른데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며칠 후에 한번 더 진료받을 수 있을까요? 집에서 더 관찰해보고 싶어서요, 어머니. 무슨 소리를 하세요? 아들이 크게 소리쳤어요. 어머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체크해요? 저희가 더 어머니 상태를 잘 알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오시죠. 경과를 더 지켜보는 게 좋겠네요. 진료실을 나가면서 저는 미리 집에서 준비해온 작은 쪽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앞서 나가는 사이에 말이에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가족들이 거짓으로 치매 만들어 재산 빼앗으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김순자 의사 선생님이 그 쪽지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날 저는 병원에서 일단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왔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의사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며칠 후에 다시 진료받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들이 말했어요. 아, 그거? 확실히 해보고 싶어서 그랬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며느리가 계속 의심스러워했어요. 어머님, 혹시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무슨 소리야?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평생 알고 지낸 부동산 중개사 김 사장님에게 전화했어요. 사장님, 저 김순자예요. 아, 순자 여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사장님. 우리 집 좀 급하게 팔아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요? 무슨 일이세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빨리 처리 가능할까요? 요즘 서초구는 나오는 족족 팔려요.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그럼 이번 주 안에 매물로 내놔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갑자기 왜 파시려고요? 이유가 좀 복잡해요. 나중에 자세히 말해드릴게요. 다음 날에는 은행에 갔어. 모든 예금을 정리했어요. 2억 8천만 원을 모두 인출해서 새로 만든 계좌로 옮겼어요. 그리고 연금 수령 계좌도 바꿨어요. 그 다음 날에는 안양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15평짜리 원룸인데 혼자 살기에는 딱 좋았어요. 가격도 3억 원으로 적당했고요. 이사 준비 목요일에는
이사 업체에 연락했어요. 내일 오후에 이사 가능한가요? 어디서 어디로 이사하시는데요? 서초구에서 안양으로요. 짐은 많지 않아요. 네, 가능합니다. 몇 시쯤 원하세요? 오후 2시 정도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를 했어요. 가족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거였어요.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녹음이 되니까 며느리와 손녀, 아들이 대화할 때마다 몰래 녹음했어요. 특히 요양원 계획에 대한 대화들을 집중적으로 녹음했어요.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게 말이에요. 마침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이번 주말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속으로는 드디어 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 너희들 재미있게 다녀와. 어머님 혼자 계셔도 괜찮으세요? 괜찮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정말 괜찮으세요? 사흘이나 비울 건데. 아들이 걱정하는 척 했어요. 치매 걸린 할머니를 잘도 혼자 두는구나. 저는 일부러 비꼬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 너희들이나 재미있게 다녀와라. 속으로는 기뻤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거든요. 금요일 아침, 드디어 가족들이 제주도로 떠났어요. 어머니, 저희 잘 다녀올게요. 아들이 인사했어요. 사흘 동안 잘 계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며느리도 말했어요. 할머니, 선물 사올게요. 손녀까지 인사했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저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배웅했어요. 가족들이 떠나고 1시간 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김 사장님에게 전화했어요. 사장님, 이제 시작해요. 네, 여사님. 이미 관심 보이는 분들이 여러 명 계세요. 그럼 오늘 중에 계약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초구니까 나오는 족족 팔려요. 그럼 시세 그대로 25억에 내놔주세요. 네, 그럼 오늘 안에 확실히 나갈 거예요. 오후 1시에 김 사장님이 전화했어요. 여사님, 계약 성사됐어요. 현금 구매자라 바로 잔금까지 치를 수 있다고 해요. 정말요? 그럼 언제 소유권 이전할 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가능해요. 좋아요. 고생하셨어요. 오후 2시에 이사업체가 왔어요. 어르신, 이게 다예요? 이사업체 사장이 놀랐어요. 네,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려고요. 그런데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여행 갔어요. 돌아오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오후 5시에 새 집으로 완전히 이사를 마쳤어요. 35년 만에 새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저녁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제일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소장님, 저 이사 가요. 어머, 갑자기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혹시 아들이 저를 찾으러
오면 모르겠다고 해주세요.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아무튼 모른다고 전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개인 정보는 보호해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을 찾아갔어요. 박 여사부터 찾아갔어요. 순자 씨, 어디 갔었어? 박 여사가 반가워했어요. 이사했어요. 다른 곳으로 갑자기? 아들하고 같이 살던데. 무슨 일이야? 그때부터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며느리와 손녀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일, 치매 연기를 시키려 했던 일, 제 재산을 노린 일들을 말이에요. 뭐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박 여사가 분노했어요.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박 여사님한테도 거짓 증언을 써달라고 부탁했죠. 맞아. 그런데 나는 안 써줬어.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잘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집을 팔고 이사한 거야? 네, 그런 자식들한테 집 주면 안 되니까요. 박 여사는 바로 다른 이웃들에게도 이 얘기를 전했어요. 최 여사, 이 여사, 정 여사까지 모두 제 편이 됐어요. 순자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이 여사가 말했어요. 그런 자식을 뒀다니 정말 안 됐어. 최 여사도 동조했어요. 며느리 너무 뻔뻔하더라. 정 여사가 덧붙였어요. 이웃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토요일에는 더 과감한 행동을 했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건 거예요. 안녕하세요, 혜진이. 시어머니 김순자입니다. 갑작스러운 제 전화에 친정어머니가 놀란 듯 대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무슨 일로 연락 주셨어요? 저희 좀 만났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요? 친정어머니가 긴장하는 기색이었어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 직접 만나서 하죠. 언제 시간 되세요? 내일 오후에 시간 돼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저희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일요일 오후 친정어머니와 만났어요. 친정어머니는 많이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웬일로 만나자고 하셨어요? 어머님, 우리 혜진이와 민수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어.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 말이에요.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런 건 어머님도 이 계획에 동참했죠. 요양원 알아봐주고 서류 준비해주고 계획 세워준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미 다 정리했어요. 집도 팔았고 이사도 갔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제 가족들과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경고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월요일 아침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어요. 이제 정말로 그 집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화요일에는 병원에 갔어요. 일주일 전에 약속했던 재진료 날이었거든요. 김민정 교수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르신,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지난번에 진료실에 쪽지를 떨어뜨린 거 혹시 보셨어요? 저는 직접 물어봤어요. 아, 그 쪽지요? 네, 봤어요. 김 교수가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모든 게 사실이에요. 저는 자세히 설명했어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가족이 환자를 그렇게 속이다니. 그래서 제가 먼저 모든 걸 정리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김 교수가 제 편을 들어줬어요. 수요일에는 아들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거기 부장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로 연락하시는 건가요? 김민수 과장 어머니입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부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민수 어머님이시군요. 네, 부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무슨 말씀인지요? 저희 민수가 평소에 어떤 아들인지 아세요? 민수는 정말 효자로 유명하죠. 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모시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일, 며느리에게 속았어 동조했던 일들을 설명했어요. 정말입니까? 믿기 어렵네요. 부장이 충격받은 목소리였어요. 앞으로 저희 민수가 효자라고 자랑하면 이 얘기를 기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 밤, 드디어 가족들이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제가 기다리던 전화가 밤 11시에 걸려왔어요, 어머니.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이 패닉 상태로 소리쳤어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아, 너희 돌아왔구나. 저는 태연하게 답했어요. 여행 재미있었니? 어머니,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집이 왜 없어요? 팔았지, 25억에.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전화를 뺏어서 소리쳤어요. 왜 저희한테 상의도 안 하고, 왜 상의해? 내 집인데. 내가 마음대로 팔면 안 돼. 저는 당당하게 반박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아들이 울상이 됐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신 거예요? 너희는 알아서 해. 나는 내가 살 곳 마련했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수빈이는 안 불쌍하세요? 며느리가 억울해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그때 저는 결정타를 날렸어요. 뭘 잘못했냐고? 수빈이는 할머니 팔아먹고 외제차 받을 생각이나 하고 있고, 너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어. 요양원 보내려던 거 다 알고 있어.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들킨 걸 알았던 거죠, 어머니.
그게 아들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뭐야? 25억짜리 집 차지하려고. 어머니를 속이려던 거 맞지? 저는 따졌어요. 저희가 언제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어요. 다 녹음해뒀어. 너희 모든 대화 말이야. 저는 모든 카드를 공개했어요. 친정어머니가 요양원 알아봐 준 것도 알고 있어. 완전히 당황한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울면서 빌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저는 냉정했어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자식한테 무슨 기회를 줘. 어머니, 제발이에요. 며느리도 울기 시작했어요. 저희 갈 곳이 없어요. 너희가 날 요양원에 보낼 때는 내 갈 곳 생각했어. 저는 반박했어요. 그런데 지금 왔어. 갈 곳 없다고? 그렇게 잘난 친정에 가서 살아라. 그날 밤 가족들은 결국 근처 모텔에서 잤다고 들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연달아 일들이 터졌어요. 제가 미리 뿌려둔 씨앗들이 하나씩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였어요. 먼저 아들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부장에게 말한 내용이 사내에 퍼진 거였죠. 효자 마케팅으로 승진까지 했던 아들이 사실은 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게 알려진 거예요. 며느리도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됐어요. 박 여사를 비롯한 이웃들이 모든 사실을 퍼뜨린 거였거든요. 근처 마트에도 못 갈 정도가 됐다고 해요. 손녀 수빈이는 대학에서 문제가 됐어요. 할머니 재산 때문에 치매 연기를 시켜 했다는 소문이 퍼진 거였죠.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완전히 꼬리를 내렸어요.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떠넘기고 관계를 끊어버렸죠. 일주일 후 둘째 딸 영희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나도 속았어요. 오빠 말만 믿고 영희야. 너는 괜찮다. 저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너는 정말 몰랐던 거니까. 너는 정말 몰랐던 거니까. 엄마가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좀 힘들어. 시간이 지나면 연락할게.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새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아들을 마주쳤어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구나.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와서 뭘?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 기회만 주세요, 민수야. 너는 대학까지 나온 똑똑한 사람이잖아. 부모 재산 뺏는 게 옳은 일인 줄 몰랐니? 저는 묻고 싶었어요. 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너는 정말 나를 치매라고 생각했니? 아니면 혜진이 말에 속은 거야? 그때 아들이 고백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머니가
치매인 줄 알았어요. 혜진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럼 언제부터 알았어? 병원에서 의사가 어머니를 정상이라고 했을 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따라갔어. 아들이 또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수야, 이제 알겠지? 내가 선택한 거야. 어머니보다 아내를 택한 거지.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아라. 그리고 저는 돌아섰어요. 며느리는 결국 아들과 갈등이 생겨서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손녀는 며느리를 따라갔고요. 아들은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회사에서도 입지가 좁아져서 힘들어 한다더라고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고 들었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아예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동네에서 소문이 너무 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거겠죠. 손녀 수빈이는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 할머니 돈으로만 살았던 게 얼마나 철없는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겠죠. 지금 저는 안양의 새 집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15평짜리 작은 집이지만 정말 아늑하고 편안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거든요. 집 매각 대금 25억에서 새 집 3억을 빼고 22억이 남았어요. 거기에 원래 예금 2억 8천만 원까지 합치면 총 24억 8천만 원이 있어요.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매월 필요한 만큼씩 꺼내서 써요. 연금 280만 원과 합치면 월 35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어요.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 여유롭게 살 수 있죠.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인맥도 만들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과 친해졌어요. 다들 좋은 분들이고 서로 도우며 지내고 있거든요. 특히 옆집에 사는 박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혼자 사는 것도 저와 같고 나이도 비슷했어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어요. 순자 씨, 정말 잘하셨어요. 박할머니가 늘 말해줘요. 그런 자식들한테 재산 줬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졌어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저녁에는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며 보내고 있어요.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로워요. 72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편안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가족들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요즘은 여행도 다녀요. 혼자서 경주 다녀왔고 다음 달에는 전주도 갈 예정이에요. 돈 걱정 없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며 살고 있어요.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제 인생을 찾은 것 같아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고 있고, 요가도 시작했어요. 또래 할머니들과 함께 하니까 정말 재미있어요. 특히 서예는 마음이 평안해져서 좋아요. 붓으로 한자 쓸 때마다 그동안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는 작은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른 할머니들이 제가 만든 반찬을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해요. 순자 씨가 만든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끔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와요. 용서해달라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아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낳은 아들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만약 그때 그들의 계획대로 요양원에 갔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둘째 딸 영희만은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그래도 딸은 정말 몰랐던 거니까 용서해 줬어요. 하지만 아직은 만나지 않고 있어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오빠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괜찮다. 영희야, 너는 정말 몰랐던 거니까 엄마,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연락할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가족이라고 했어.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재산이 관련된 일에서는 더욱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했어.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72세인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에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해요.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봤어요. 우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할 거예요. 꾸준히 운동하고 정기검진도 받고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계속할 생각이에요. 제가 가진 경험과 기술로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 여행도 더 많이 다닐 예정이에요. 국내 여행을 다 다녀본 후에는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가족들 때문에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볼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행복한 방식으로 살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처럼 용기 내세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믿는 거예요. 제가 72세에 이런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제 권리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했어. 당하고만 살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세옹지 마라고 했던가. 인생은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이지. 제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